세상이 온통 연두빛 새순으로 뒤덮이며 겨운에 묵혔던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산천은 잿빛의 잠에서 깨어나 저마다의 화사한 색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었지만 65해의 고단한 세월을 이마에 깊이 새긴 김영준의 마음은 여전히 시리고 시린 한겨울의 벌판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시간은 3년 전 꼭 오늘처럼 햇살이 눈부시게 따사롭던 그날에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밭고랑처럼 깊게 팬 주름진 얼굴로 자식들 끼니 걱정, 도시 생활 걱정뿐이시던 어머니 박 여사가 그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바로 그날의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준의 하루는 어김없이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어머니의 무덤에서 시작하여 서산 너머로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도시로 나가 꼬박꼬박 돈을 붙이는 것이 장남의 도리이자 최고의 효도라 굳게 믿었습니다. 제 처자식 건사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외로움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영준아,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저 내 얼굴 한번 보는 게 내 낙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애틋한 음성을 알았어요. 어머니, 바쁜 일만 끝나면 바로 갈게요. 라는 공허한 약속으로 수백 번도 더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받은 마지막 전화는 병원 응급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후회와 죄스러움이 이제는 수천 개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밤낮으로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준의 무거운 발걸음을 매일같이 산으로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충실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읍내 시장에서 비쩍 마른 채 죽어가던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 단돈 5,000원에 데려와 자식처럼 거둔 진돗개, 영특하고 충성스럽다 하여 충실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멎던 그날 식구들 사이에서 조용히 임종을 지키던 충실이는 그 후로 마치 맹세라도 한 듯 단 한 번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져 흙탕물이 계곡처럼 흘러내려도 살을 내는 칼바람이 몰아쳐 뼛속까지 시려도 땡볕이 머리 위로 불을 뿜어대도 녀석은 묵묵히 봉분 옆에 웅크리고 앉아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언젠가 어머니가 저 길을 따라 다시 돌아오시리라 믿고 기다리는 것만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충실아, 밥 먹자. 어서. 영준이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플라스틱 그릇에 사료와 섞은 멸치 몇 마리를 부어주자 충실이는 그제야 먼 곳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꼬리를 두어 번 힘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을 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영준의 입에서 갈라진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정말 못난 놈이다.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겨우 몇 번 찾아뵌 것이 전부였습니다. 괜찮다. 나는 다 나았다. 너희들 몸이나 챙겨라. 늘 괜찮다고만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습니다. 저 미물도 주인의 마지막 길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지키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신은 무엇을 했던가. 영준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충실이의 등을 한참이나 쓸어주었습니다. 충실이의 따스한 체온만이 얼어붙은 영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자책으로 채워진 평온이 흐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정적을 무례하게 가르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좁은 농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구름처럼 일으키며 영준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시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남자, 바로 5년 어린 동생 김영수였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입은 회색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소? 영수의 목소리는 기름을 친 듯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지 모를 차가움과 계산적인 분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주는 마당에서 낡은 호미를 닦다 말고 잔뜩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사 때나 명절에도 돈 몇 푼 붙이는 것으로 도리를 다했다 여기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의 예고 없는 방문이 반갑기보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서울 사는 바쁜 사람이 발이 땅에 닿을 일이 다 있네. 영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익숙하게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으며 값비싼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온통 알아볼 수 없는 글씨와 복잡한 도면으로 가득한 두툼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우리 선산 곧 개발 들어갑니다. 이 근방에서 제일 큰 골프 리조트가 들어설 거야. 내가 이 사업 따냈지, 형님. 영수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노골적인 탐욕이 동시에 번들거렸습니다. 영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산이라니. 그곳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리고 불과 3년 전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개발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럼 산소는 어쩌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려왔지. 어머니 산소 빨리 이장해야 돼. 다음 달부터 바로 공사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이장이라는 두 글자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준의 가슴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이제 겨우 3년. 아직 어머니의 체온이 채 가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니가 평생을 바라보며 사셨던 그 산의 무덤을 파헤치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돼. 영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참고 사귀며 살아온 영준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3년째다. 3년상도 다 안 끝났어. 이놈아. 그리고 저 산의 충실이가 그 무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내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어찌 그런 소리를 그리 쉽게 입에 담아. 아, 형님 진짜 답답하게 왜 이래. 죽은 사람이 중요해. 지금 산 사람이 중요해. 이 개발만 성공하면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 대물림 안 하고 서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야. 돈. 내 놈 눈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더냐. 그놈의 돈 때문에 애미 무덤도 파헤치겠다는 거냐. 말 가려서 해, 형님.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거라고. 요즘 세상에 누가 산에다 힘들게 묘를 써. 최신식 납골 땅의 전망. 제일 좋은 자리로 근사하게 자리 하나 마련해드리면 되지. 형제의 오랜 골은 그렇게 어머니의 무덤을 사이에 두고 시커먼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영준에게 어머니의 무덤은 마지막 남은 삶의 이유이자 평생을 바쳐야 할 참회의 공간이었지만 영수에게는 그저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귀찮은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영수의 눈에는 더 이상 형제의 정이나 부모에 대한 공경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한 달 시간 주겠어. 그때까지 좋게 이장 준비해. 안 그러면 내가 알아서
포크레인 불러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문중 어른들 도장까지 다 받아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영수는 차갑고 단호한 최후 통첩을 남기고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름 같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영주는 허물어지듯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산 위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어머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준의 피를 말리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굽히고 살지 않았던 허리를 굽혀가며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돈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하고 교활했습니다. 영수는 이미 마을 발전 기금을 두둑이 내겠다는 약속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슬려 놓은 뒤였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영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어머니와도 막역했던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발 힘 좀 보태주십시오. 영수놈이 어머니 산소를 파내려 합니다. 최 노인은 영준의 헬쑥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긴 담뱃대를 빨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 박여사 말여. 참 곱고 속 깊은 사람이었지. 근데 말수가 워낙 없고 눈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어. 꼭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네랑 영수 두 아들을 끔찍이 아끼긴 했는데 유독 영수를 볼 때면 더 애틋해 보였달까? 안쓰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속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서 다들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게지. 최 노인의 말은 영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당장의 위기 앞에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군청 민원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개인 사유지 개발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기계처럼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영주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조약돌처럼 그의 모든 노력은 허무하게 부서져 나갔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깜빡 잠이 들면 꿈속에서는 어김없이 어머니가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슬픈 얼굴로 영준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영준은 그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이 못나고 힘이 없습니다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한 달이 야속하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으르렁거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어귀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불길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쇠바퀴를 단 노란색 포크레인이 숲의 정적을 무참히 깨부수며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안전모를 쓴 인부 대여섯 명과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동생 영수가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목적 달성을 앞둔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기어이 이 천벌을 받을 놈. 영주는 신발도 제대로 깨어 신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산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봉분 앞에 포크레인에 육중하고 차가운 삼날 바로 앞에 온몸을 던져 들어 누웠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지 못해. 포크레인 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레버를 멈췄습니다. 영수가 혀를 차며 성큼성큼 영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태를 부려야겠어? 좋은 말로 할 때 비켜.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싫다. 이 무덤을 파내려거든. 먼저 이 늙은이의 가슴팍부터 파내고 가거라. 이놈.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모자라 무덤까지 파헤치려는 천벌을 받을 놈아. 영주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에 영수의 눈에도 마침내 살기가 어렸습니다. 이게 정말 다 형님 좋으라고 하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영수가 영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자 그동안 웅크리고 상황을 지켜보던 충실이가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크르르릉 왈, 왈, 왈. 아 녀석은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새하얀 이빨을 드러낸 채 영준과 영수 사이를 가로막고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마치 감히 내 주인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용맹한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저놈의 개새끼가 끝까지. 영수가 홧김에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려 하자 영준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충실이는 건드리지 마라. 죄 없는 짐승한테까지 해코지하려 들지 마. 차라리 나를 쳐라 이놈아. 그렇게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한 핏줄을 나눈 형제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추악하고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멀찍이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충실이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지저대던 충실이가 갑자기 행동을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홀린 듯 봉분에서 서너 발자국 떨어진 평평한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 무덤 근처에서 나뭇잎 하나 건드리지 않고 봉분에 흙이 쓸려 내려가면 오히려 코로 흙을 밀어 올리던 충실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의 기이하고도 절박한 몸짓에 싸우던 형제도 구경하던 인부들도 모두의 동작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게 왜 저러지? 영준이 넉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충실이는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 오직 한 곳만을 집요하게 파고 또 팠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처절한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영준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필시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이다. 잠깐, 모두 멈춰봐. 영수야, 제발 딱 한 번만, 잠시만 멈춰다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충실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알리시려는 것 같다. 형님은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어? 그냥 배고픈 개가 땅 파는 것 가지고. 영수가 코웃음 쳤지만 그의 목소리도 아까와는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흉흉하고 기묘한 분위기, 그리고 충실이의 저 세상 것 같지 않은 행동에 그 역시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부들마저 뭔가 있는 거 아니요?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영수는 마지못해 턱짓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파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확인해 보라고. 인부 하나가 삽을 들고 충실이가 파헤치던 곳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푸석한 흙이 몇 삽 거치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것이 삽 끝에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털어내자 낡고 두꺼운 검은 비닐에 여러 겨 꽁꽁 쌓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수의 눈이 탐욕으로 다시금 번뜩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나 값나가는 폐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인부의 손에서 상자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거칠게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낡은 경첩 소리와 함께 열린 상자 안에는
돈이나 보석 대신 누렇게 변색된 수십 통의 편지와 손때 묻어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고작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잖아. 영수가 실망하며 편지 뭉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려는 순간 영준이 다급하게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영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댕기머리를 간면한 앳된 얼굴의 젊은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아버지가 아닌 생전 처음 보는 눈매가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선한 청년이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아서 바스러질 것 같은 편지. 봉투에는 지금은 쓰지 않는 새로 쓰기로 사랑하는 나의 순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본명이었습니다. 영주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나의 순영 씨에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무사히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나는 머나먼 이국 땅, 포성 소리가 멎지 않는 이곳에서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을 그리며 잠 못 이루고 있소. 징집되어 떠나오던 날, 나룻가에서 목 놓아 울던 당신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심장이 아려오. 우리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 내 평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음을 기억해 주시오. 부디 몸조심하고 우리 아기 당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우리 아기도 잘 보살펴 주시오. 이 지긋지긋한 전쟁만 끝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당신과 아기를 데리러 가겠소. 아기라니, 우리 아기라니. 영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른 편지들을 허겁지겁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들의 날짜는 모두 동생 영수가 태어나기 전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주는 떨리는 손끝으로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영 씨, 다른 사내에게 시집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소.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소. 전장에서 다리 하나를 잃은 나는 이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몸이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다만 내 아들이, 당신과 나의 결실인 우리 아들이 다른 사내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릴 뿐이요. 당신을 닮아 눈이 맑고 나를 닮아 울음소리가 우렁찼다는 우리 아들 영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소. 부디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멀리서나마 당신과 아이의 행복을 빌겠소. 아, 영준의 손에서 편지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와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동생 김영수, 평생을 한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었다니. 어머니는 이 무거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그 증표가 되는 편지들을 당신의 무덤 곁에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전쟁터로 떠난 첫사랑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시집와 평생을 그 비밀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영주는 깨달았습니다. 충실이가 3년간 지킨 것은 단순히 주인의 무덤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한많은 인생과 그 속에 담긴 시리고 아픈 비밀까지 온몸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었던 영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듯 멍하니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순간 그토록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무덤이 영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들로서의 도리와 죄책감으로 무덤을 지키려 했다면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어머니 박 여사의 아프고 시린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위로해주기 위해 이 무덤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영준의 목적은 무덤을 지키는 것에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수야. 영준이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 영수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격렬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믿고 의심치 않았던 세계가 자신의 뿌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잖아. 영수는 거의 발작하듯 소리치며 땅에 흩어진 편지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갈기갈기 찢어 없애버리면 이 끔찍한 진실도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 믿는 어린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안 된다, 영수야. 그건 어머니의 삶이야. 영준이 그런 동생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두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영수의 눈은 초점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김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한낱 누런 종이 조각들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리조트 개발이라는 거창한 야망도 형을 향한 오만함도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처럼 하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리 줘. 다 태워버릴 거야. 이런 건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영수는 영준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엉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싸움은 아까와는 성격이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분노와 탐욕이 아닌 처절한 슬픔과 부정,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는 애처로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영수야, 정신 차려라. 이것도 어머니의 삶이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얼마나 힘드셨겠냐. 영준은 오열하며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편지지는 이미 오래전에 눈물 자국으로 곳곳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준은 목이 메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지막 고해성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영준에게, 그리고 내 아들 영수에게 이 못난 어미가 죽어 땅에 묻히고 나서야 이 편지를 혹시라도 보게 될까 두렵고 또 두렵구나. 평생을 가슴에 묻고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가려 했건만 이 마음속 응어리를 여기에라도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든다. 영준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이어졌습니다. 영수의 격렬했던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영수야, 내 아픈 손가락, 내 아들 영수야. 널 낳아준 아비는 따로 있지만 널 거두고 길러준 아비는 분명히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널 낳고 키운 어미는 바로 나 하나뿐이다. 그 사실만은 잊지 말아다오. 내 생부는 참으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그리고 시대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미는 못나고 부족하여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었구나. 편지에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절절한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던 위대한 모정이 눈물겹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준아, 너는 내 든든한 장남이자 버팀목이었다. 어미의 모진 삶을 내게 모두 지운 것 같아 늘 미안했다. 부디 철없는 동생을 미워 말고 내가 형으로서 끝까지 잘 이끌어주렴. 영수야, 너는 어미에게 늘 아픔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다. 부디 형을 잘 따르고 우애롭게 지내다오.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이 어미가 지은 죄 없는 깨끗한 곳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 마음껏 사랑만 해주고 싶구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내렸을 때 영준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있던 영수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서럽고 서러운 통곡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평생 몰랐던 어머니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의 통곡이 잦아들었을 때 영수는 텅 빈 눈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영준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한평생 다정하셨지만 두 분 사이에 강물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어릴 적부터 느끼기만 했다. 그게 이런 슬픔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두 형제는 비로소 자신들이 부모님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어머니의 무덤을 이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요란했던 포크레인 대신 형제와 몇몇 친지들이 모여 경건하게 삽을 들었습니다. 영수는 검게 그을리고 며칠 새 헬쑥해진 얼굴로 말없이 흙을 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탐욕이나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참회만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해는 정성스럽게 수습되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묘 곁에 나란히 합장되었습니다. 두 분의 봉분 앞에 나란히 선 영준과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원망이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침묵의 위로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 개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리조트 개발 계약의 전면 백지화를 통보했습니다.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산천이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영주는 툇마루에 앉아 잘 익은 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이제 산을 내려온 충실이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따스한 가을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길고 외로운 임무를 마친 늙은 충견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때 영준의 낡은 휴대전화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동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영수냐? 형님 잘 지내시지? 별일 없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가볍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결 차분하고 겸손해진 어른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별일 있겠냐? 너는 괜찮고? 사업은 어찌 됐냐? 응, 형님. 나 그냥 다 정리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나 봐. 주말에 한번 내려갈게. 어머니 산소에도 가보고 형님 얼굴도 뵈러. 같이 막걸리나 한잔하자고. 그래 오너라. 와서 같이 막걸리나 하자. 전화를 끄는 영주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리고
어머니가 잠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곱게 물든 산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평생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맷돌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이해가 따뜻하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영주는 잠든 충실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동생을 되찾고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준의 주름진 얼굴에 실로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